안녕하세요. 장혜석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는 유통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직접 파는 사람을 만나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두 가지 방법을 사죠. 하나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거나 또 하나는 신규 분양을 통해서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트 청약인데요. 자, 중개업소를 통한 그 유통의 경우에는 매도자가 대개 중개업소에 내놓죠. 거의. 뭐 컨설팅 업체를 통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렇게 해서 매수인이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대개 중개업소를 통해서 살 때 그냥 아무 연고도 없는 중개업소에 그냥 덜썩 가가지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사면 과연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겠습니까? 중개업소가 물론 현장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 이제 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물건이 오면 제일 먼저 중개업소 사장님이 먼저 갖는다. 두 번째는 사장님이 친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컨설팅 업체에게 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는 그동안에 뭐 일면식도 별로 없고 또 여러분들이 복비도 많이 주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문을 선뜻 준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업소를 통해서 또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할 때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작전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요 관계는 제가 다음 챕터에 잘 사고 잘 파는 법이 있으니까 그때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그 신규 분양을 할 때 건축주 또 시행사가 대개 분양대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당첨이 되죠. 예. 그래서 컨설팅 업체에게 이제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 분양인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당첨을 되면 당첨된 사람은 분명히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버냐면 건축주가 사실 제일 많이 법니다. 이윤을 남기고 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그냥 거저 주진 않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분양대행사입니다. 그리고는 당첨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첨자에게 또 사죠.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 1, 매수 2, 매수 3, 매수 이렇게 연결됩니다. 과연 우리가 여러 차례 손바꿈이 일어난 그런 물건을 샀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겠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주보다도 훨씬 더 사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지주예요, 지주. 지주가 제일 많이 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땅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좋다는 거죠. 그리고 지주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전주입니다, 전주. 그래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좋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을 가진 사람과 손을 잡고 건축주를 데려다 놓고 집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윤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분양대행사를 통해서 너 얼마 먹고 이거 팔아라 하면 분양대행사가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이익을 좀 나눠주기 위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당첨자 제도가 있죠. 그래서 당첨되는 경우만 분양시장에서는 사실은 돈을 많이 벌고 당첨된 사람으로부터 또 피를 주고 또 이렇게 사는 경우는 점점 이익이 준다. 이거를 알아두시는 게 이제 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싸게 사서 비쌀 때 팔아서 시세 차익을 자꾸 이제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겁니다. 캐시플로우라 그러죠. 그래서 매월 월급 통장 같은 그런 현금이 계속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금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내가 월급 외에 또 돈 부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애들도 공부도 잘 시킬 수 있고 또 내가 저금도 할 수 있고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시죠. 어떤 아파트를 전세 끼고 샀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가격이 올라서 팔아야만이 돈이 생기지 오히려 그 물건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생활이 쪼들리죠. 거기 돈이 다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또 세금 내야 되고요. 예. 또 나중에 팔려고 그러는데 또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시장 상황이 항상 상승세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물건은 계속 꾸준하게 월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동인구가 상승하는 곳에 잘 사면 임대료가 상승해요. 그리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물건은 나중에 팔기도 쉽습니다. 환경성도 좋고요. 또 내가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는 여기서 또 계속 수입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사실은 현금으로 확보가 되는 물건을 사는 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외국에는 거의 다 이렇게 투자해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아파트 값이 호황이다 보니까
아파트 너도나도 아파트를 사가지고 가격이 뛰길 기다리는 거죠. 네, 그러나 그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자, 여러분 제주에요 100억 거지가 있고 10억 현찰 부자가 있어요. 100억 거지는 땅을 100억짜리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돈이 없어. 100억짜리 땅에서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맨날 돈이 없어. 근데 어떤 분은 10억짜리 상가 하나를 조그만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연 5%만 해도 한 달에 거의 400만 원씩 나와요. 이 사람의 삶이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밥도 잘 사고요. 저는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이분은 거주 비용에 돈을 너무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돈이 없어요.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려면요. 한 달에 수입이 최소한 2천만 원 정도 돼야 돼요. 네. 이런 분보다는 월세 500만 원씩 나오는 그런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이 없는 무주택자 전세로 살더라도요. 이분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세 500만 원이 나오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저는 목적이지 30억짜리 강남 아파트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요즘처럼 직장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2의 월급 통장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월세 500만 원과 이자 500만 원에 대한 차이를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월세를 그 500만 원씩 내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병원 이제 치과 원장님이 치과를 하시는데 월세를 500만 원 내신대. 그래서 아니 월세 500만 원씩을 왜 냅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는 게 싸죠. 이분이 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월세 500만 원의 가치가 얼마냐면요. 월세 500만 원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월세 500만 원이면 매달 500만 원만 내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500만 원을 12번 내면 1년에 6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 시장 환원율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임대 수익률이라고 평균 임대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만약에 5%다. 그래 버리면 6천만 원을 5% 나누면 12억짜리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2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갖지 않고 월세를 500만 원 계속 내는 겁니다. 나중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장사가 잘 되면 다행인데 먹고는 살지만 나중에 장사가 잘 안 되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이 돈을 어떻게든지 대출이 좀 활성화됐을 때 내가 종잣돈 한 3, 4억 정도만 만들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이런 그 월세 잘 나오는 물건을 사서 거기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치과를 하면 이자만 그냥 500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월세 500만 원 낼 때는 내 물건이 아니지만 이자 500만 원 이거 내 물건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동산 하나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은 내 자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 500만 원 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자를 계속 내면서 내가 부동산을 사면 자산 가치 상승이 되는 거죠. 재벌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빌딩 사는 거예요. 남는 게 그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금리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자가 우리나라 저금리가 지금 1.25% 아닙니까? 돈을 모으는 거는 어리석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건 재테크가 아니죠. 자, 저금리 시대에는 돈을 빌려서라도 부동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빚은 나쁘지만 좋은 빚은 좋아요. 무조건 빚지고 나는 못 살아. 빚은 나쁜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잘 활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방법의 하나라는 걸 아시고 돈을 어리석게 계속 모으지 마세요. 돈을 아무리 모아도 부동산이 상승하는 속도를 따라잡기는 힘듭니다.